목이 약간 감기는 듯이 감기 걸리면 목이 잠기잖아요. 그런 식 비슷하게. 평상시에 불편한 걸 모르죠. 네, 암이란 게. 낯선 암, 두경부암을 아십니까? 두경부라는 말은 사실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입 안에 있는 공간, 그리고 목 안으로 들어가면 숨을 쉬고 말을 하는 후두, 밥을 먹을 때 음식이 내려가는 인두라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머리와 몸 사이에 있는 목 안쪽에는 갑상선, 침샘, 림파선 같은 여러 조직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혹이 생기고 조직 검사를 해서 암으로 진단이 되면 우리가 두경부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숨쉬기, 말하기, 먹기 등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신체 기관인 만큼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신성훈, 김성원 교수와 함께 두경부암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 년 전 건강검진을 받던 중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박기환 씨. 초음파 검사를 통해 경과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림프절이 커지는 등 전이될 가능성이 커져 수술을 하기로 했죠. 특별한 증상은 없었고 건강검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이런 경우에 잘 안 걸린다고 하던데 건강검진 중에 우연히 알게 돼서 좀 놀랐습니다.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는 치료가 잘 된다고 해서 나름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수술 후 예후가 좋은 대표적인 암인 갑상선암, 조기에 발견했으니 희망을 가져봅니다. 일단 저희 계획은 갑상선이 있고 갑상선 내부에 작은 혹이 있는데요. 위치가 신경과 기능과 부갑상선이랑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종양의 위치가 기도와 식도 그리고 목소리를 내는 반회 후두신경 근처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종양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5mm 정도 되는 크기의 혹인데 위치가 기도와 목소리 내는 신경과 식도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술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계획은 갑상선 암이 있는 오른쪽 갑상선을 부분적으로 절제를 하는 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최근엔 종양의 크기가 2cm가 넘지 않으면 수술을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박기환 씨는 암이 조금만 자라도 기도와 식도, 신경을 침범할 수 있어 수술이 필요하죠. 수술 시 부갑상선과 식도신경 보존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칼슘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갑상선은 주변에 있는 여러 조직들과 사실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여도 정확하게 찾는 것이 어려운데요. 근적외선 형광명상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부갑상선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안전하게 보존하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실제로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쌀알 크기의 부갑상선의 보존 여부에 따라 수술 후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요. 첨단 장비를 활용해 부갑상선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상대신경인데요. 아직 노출되지 않았지만 어디 있는지 대충 예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경 모니터링 기술을 사용합니다. 아직 노출되지 않았지만 신경이 자극되는 소리가 들리면 이 근처에 신경이 있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신경 모니터링을 통해 성대신경 손상이 없도록 수술을 진행합니다. 자칫 성대신경이 다치게 되면 성대 움직임이 마비돼 수술 후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죠. 안전하게 우측 갑상선만 절제했습니다. 단면을 보시면 정상 부분과 비정상 부분, 종양이 있는 부위가 확연히 구분이 잘 되죠. 종양에 있는 한쪽 갑상선만 제거했기 때문에 남은 한쪽이 정상 기능을 해주면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술 후에 목소리 변화가 없고 손발저린 증상이 없다면 수술을 안전하게 마쳤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이틀이나 3일 뒤에 퇴원하셔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간 박기환 씨.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 해도 환자에겐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었죠.
괜찮습니다.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약간 묵직한 느낌만 있습니다. 수술 후 첫 외래 진료. 목에서 우선 수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부갑상선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고요. 옆으로 지나가는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과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수술은 잘 끝났지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술 중에 갑상선 주변의 림파선들을 일부 절제를 했는데요. 전이소견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수가 적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시술을 하진 않았고요. 앞으로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자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전이가 보인다라고 하셔가지고 걱정이 좀 됩니다. 걱정되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초기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 두 달 전부터 목이 불편하더니 목소리가 변했다는 장정환 씨. 하지만 암이라고 생각할 만한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목이 약간 잠기는 듯이 감기 걸리면 목이 잠기잖아요. 그런 식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여를 보름 정도 가니까 똑같이 변함이 없어서 동네 이비인후과에 가고 뭐 담담하게 생각이 뭐지 뭐 음식을 뭐 아무거나 먹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똑같이 생활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원인은 담배겠지. 지금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안에서 올려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전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은 올려서 말이 나가는 것 같아. 목소리를 만드는 성대에 암이 생긴 건데요.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이고요. 음주도 주요 인자 중 하나입니다. 음식을 삼켰을 때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나빠질 수 있는데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겠네요. 계획은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목소리를 유지하는 게 첫 번째 계획입니다. 오른쪽 성대에서 종양이 발견된 건데요. 목소리가 이상해졌다면 성대에 이상이 생겼는지 정밀 검사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대는 목소리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종양을 제거하면서 목소리가 조금 나빠질 수 있긴 하지만 저희가 레이저를 사용해서 아주 정교하게 섬세하게 종양을 제거하면 성대를 최대한 많이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그렇게 나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변변을 다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정환 씨의 경우 전신 마취의 튜브가 지나가는 곳에 종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후두와 폐를 연결하는 관 모양의 구조물인 기관을 먼저 절개해 시야를 확보하죠. 연결을 가리는 부위를 먼저 제거를 하게 됩니다. 시야를 확보해야 정확한 절개가 가능합니다. 제거가 많이 되어서 이 종양의 앞부분과 옆쪽 부분과 뒤쪽 부분이 명확하게 잘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수술은 좁은 부위에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죠. 레이저를 이용해 병변 부위를 아주 섬세하게 절제해 주는데요. 정상 성대를 가능한 많이 보존해야 수술 후 목소리를 좋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거한 종양을 확인한 뒤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후두라는 곳은 우리가 숨을 쉬는 그 길 중에서 제일 좁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곳인데요. 저희가 썼던 후두 내시경이 다양한 길이와 다양한 굵기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종양의 범위를 정확하게 눈으로 평가를 해서 수술을 잘 마쳤고요. 그리고 수술을 마친 이후에 적출된 조직에서 현미경을 통해 그 경계에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부위대로 절제가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안전하게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레이저 수술은 방사선이나 다른 수술에 비해 치료 기간이 짧고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적은 것이 장점인데요. 그렇다 보니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 저희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병이 있는 부위는 하얗게 보이는 부위이고요. 오늘 사진을 보시면 앞에 확인이 되었던 종양이 잘 제거가 된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대 오른편에 있던 종양을 완전히 제거해줬습니다.
수술 조직 검사에서 안전하게 완전히 잘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예후는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내시경으로 수술 부위를 잘 관찰해서 재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편안한 생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남은 인생 조용히 편하게 그래 살고 싶어요. (2014년에는) 편도암을, (2015년에는) 후두암을 진단받았던 오춘환 씨. 후두암 레이저 수술 후 경과 관찰을 하던 중 또 다른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CT에서 여기 나와서 지금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평소 때는 뭐 그 전에 다른 암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징후가 뭐 있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못 느끼고 그냥 일상 뭐 평상시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암이 생긴 곳은 혀의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크게는 인두암이라고도 하고 세부적으로는 혀 기저부암이라고도 부르죠. 설근부라고 하는 혀 뿌리 부위에 종양이 발견된 상태이고 그 암 검사에서 림파선 전이는 아직 발견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기로 치면 1기로 생각이 되고요. 그 설근부에 발견된 종양과 그 주변의 정상 조직을 포함해서 좀 넓게 제거하는 수술이면 충분히 잘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술은 로봇을 이용합니다. 수술할 때에는 저희가 쓰는 대부분의 기구들이 직선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종양은 사실 수술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로봇이라는 기구를 사용하면 목 안에서 이 기구가 손목이 움직이듯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부위까지 충분히 시야를 확보하고 넓게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종양을 무사히 제거했습니다. 제거된 조직을 우리가 칼로 이렇게 잘라서 그 경계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종양과 그 주변에 있는 조직, 정상적인 조직들 우리가 충분히 잘 제거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수술을 마쳤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그리고 완전하게 수술을 잘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한 부위에 상처가 잘 낫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데요. 구강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부위에 종양이 있었습니다. 수술 전에 찍었던 CT 사진이고요. 요거는 오늘 수술하고 나서 내시경으로 본 사진입니다. 여기가 오른쪽, 왼쪽이고요. 그다음에 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종양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있는 종양이고요. 깨낸 부위.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상처가 생기면 이렇게 하얗게 딱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얘가 떨어지면서 살이 차오르고 모양이 이렇게 흉터가 남게 되겠죠. 초기에 발견돼 정상 혀 조직을 많이 보존하긴 했지만 혀의 움직임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수술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새 살이 자라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방사선 치료를 오래 해서 지금 그 후유증 때문에 음식을 마음대로 먹질 못하는데 좀 음식을 맛있게 좀 먹고 싶어요. 정상적인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냥 부정확하게 뭐 술도 마시고 놀러도 다니고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조금 더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되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병이 너무 진행이 되어서 수술을 넓게 한 이후에 모양이 변하고 정상적인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좀 마음이 불편하죠.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수술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진행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수술 말고 수술 외에도 다른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 그리고 최근에는 면역 치료라고 하는 좋은 치료법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을 저는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목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후두암 진단을 받았던 정래정 씨. 레이저로 종양을 절제하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진행했지만 경부 림프절과 폐로 전이되고 말았습니다. 작년 3월 달에 3월 말쯤 돼가지고 치료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 좋아했죠. 뭐 집에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한 5개월 후에 8월 달에 이제 또 검사를 갔습니다. 뭐 CT 검사하고 검사하니까 이게 재발됐어요. 이전에 다양한 항암 치료로 신체 기능이 떨어져 추가적인 세포 독성 항암제 투여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치료법을 찾아야 했죠.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육이 아프셨고 근육이 아프고 허리가 뭐 골아도 아프지 손톱이 다 아파지고 일단 뭐 다행스럽게 이번에 4차까지 마치시고 CT를 찍은 걸 보니까 진행성 암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어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하셨는데 굉장히 힘든 과정이어서 연세가 또 높으시다 보니까 힘들게 받으셨고 하면서 체중도 많이 빠지시고 또 장기 손상도 좀 있었습니다. 홍파도 좀 나빠지시고 간도 좀 안 좋아지셔서 정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이제 면역 치료제를 사용했는데 그 뒤로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전신적인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고 식사량이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올해 2월부터 면역 치료를 받고 있는 정래정 씨. 입원할 필요도 없고요. 2, 3주에 한 번 병원을 찾아 면역 주사제를 맞으면 됩니다. 다행히 경부 림프절과 폐에 전이됐던 암세포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해 암세포와 싸우게 하는 거죠. 항암을 담당하는 주요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해 종양세포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게 하는 치료제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는 주로 이제 B세포, T세포, NK세포 등이 있는데요. 주로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T세포입니다. 그래서 T세포가 종양세포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양이 활성화되다 보면 종양세포들이 이 면역 체계를 빠져나갈 수 있는,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T세포가 종양세포를 만나더라도 적으로 인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양세포를 효과적으로 공격을 못하는데 그거를 억제해 줌으로써 그런 암세포의 기능을 억제해 줌으로써 T세포가 적극적으로 종양세포를 봤을 때 적이라는 걸 인지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역치료제의 장점은 기존에 있는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서 훨씬 수월하게 편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부작용이 굉장히 덜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반응률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생존이나 또 완치율이 훨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에 1년 6개월 전에 치료받을 때보다도 지금은 한결 수월합니다. 이 항암제가 연역 항암제가 수월하고 체중도 많이 들고 정상 체중이고 밥도 잘 먹고 허리도 안 빠지고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하겠고 그게 이 여건이 안 되면은 봉사활동이라도 열심히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2008년 11월 인두암 진단을 받았던 이규권 씨. 항암과 방사선 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 폐로 전이된 것이 확인됐고 2016년에는 경부 림프절에 전이되고 말았죠. 이 폐에 혹이 붙었다가 점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혹이 자꾸 큰다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를 했거든요.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목에도 뭐 결함만치 불난기라 이날이면 말도 못했어. 먹으면 올리고 인나지 못했거든.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안 맞고는 계속 맞는 기라. 그리고 내가 그걸 10달을 맞았어요. 입원해가지고 10달을 맞고 방사선을 38회 했거든. 그래가지고 지나왔는데 재발이 된 거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면역 항암요법 치료를 받고 있죠. 그때는 좀 어떠셨어요? 이게 하는 그때는 중에는 참 힘들었어요. 추가적으로 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하시는 건 좀 무리고요. 집에 가도 밥도 여전히 잘 먹고 네. 잠도 잘 자고 네. 경부 림프절과 폐 전이가 또 보여서
그 뒤로도 항암 치료를 여러 번 하셨는데 아무리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항암 치료의 한계를 좀 느끼시고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못 하겠다 하는 정도까지 가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성이 있는 병변이 폐에 있었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기는 힘들었고, 그래서 마침 최근에 데이터가 소개되었던 면역치료제를 소개해드렸고 그것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내가 함 주사 맞고 간다는 그 기분뿐이지 뭐 어디 뭐 춥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 뭐 건강 관리보다도 계속 치료를 받고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는 그 자신 그뿐이지 뭐. 2만 명을 넘어선 국내 두경부암 환자. 두경부암은 조기 발견이 힘들어 수술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한데요.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두경부암 환자는 참 힘든 과정을 참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이라는 장기가 숨도 쉬는 데 관여하고 먹기도 하고 또 말하는 데도 관여하는 중요한 장기다 보니까 여기에 손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굉장히 큰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잘 먹지도 못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말하는 게 어려워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암보다 이런 지지치료, 도와드리는 이런 암 재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치는 되었는데 잘 이렇게 삼키지 못한다든지 말을 잘 못한다든지 숨쉬기가 힘들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재활 치료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삶의 질을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암중 중에 하나가 이 두경부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